제 이름은 김금자, 나이는 73입니다. 제 손을 내려다보면 제 인생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남자 손보다 더 굵어진 마디마디와 평생 물말을 날 없던 손톱 밑에 흙대, 그리고 지문이 달아 흐릿해진 손바닥까지. 이 손으로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시장에 나가 채소를 다듬고 한겨울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시래기를 엮고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는 땀으로 목욕하며 옥수수를 쪘습니다. 핏덩이 아들 재민이를 업고 좌판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젊은 날들이 어제 같은데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제 머리 위에 하얀 서리를 가득 내려놓았네요. 남편은 재민이가 세상에 나온 지 겨우 3년 되던 때에 몹쓸 병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로 전셋집 보증금까지 다 빼쓰고도 남편을 살리지 못했을 때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당장 어린 자식의 입에 들어갈 밥이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어미이자 아비였고 재민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독하다, 억척스럽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민이만큼은 남들처럼 번듯하게 키워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 새빵살이하던 낡은 2층 상가 건물을 통째로 샀을 때 저는 등기권리증을 끌어안고 밤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텅 빈 옆자리가 사무치게 그리우면서도 이제는 우리 모자를 쫓아낼 사람 없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1층 가게에서 나오는 월세와 2층 원룸에서 나오는 월세를 합치니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굶을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 건물은 제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제 젊음과 눈물, 땀과 한숨이 모두 스며있는 제 인생의 기록이자 저를 지켜줄 마지막 갑옷이었습니다. 그 갑옷을 벗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목련이 탐스럽게 피어나던 어느 화창한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넉넉하게 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며느리 다영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먼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뒤로 멀대 같은 아들 재민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따라 들어왔죠. 다영이는 솜씨 좋게 갈비찜을 냄비에 덜어대우고 재민이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 접시에 예쁘게 담아내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차려준 저녁상을 받으니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했던 제게는 큰 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다영이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사방이 푸른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앞으로는 수정처럼 맑은 개울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떠세요? 정말 좋죠? 저희가 얼마 전에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서울의 뿌연 먼지랑은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어머니께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시는 게 건강에 제일 좋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공기는 숨만 쉬어도 몸속의 나쁜 것들이 싹 씻겨나가는 기분이에요. 아들 재민이가 신이 나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은 소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여기서는 하늘의 별도 손에 잡힐 것처럼 잘 보여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옥상 평상에 누워서 별자리 찾아보던 거요. 이제는 우리 손주 녀석이랑 같이 마당에 누워서 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며느리는 화면을 넘겨 그 땅 위에 지어질 2층 집의 가상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집 전체가 햇빛을 품을 것처럼 창이 많았고 산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널찍한 나무 데크도 있었죠. 어머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마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가 아니라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갓 내린 따뜻한 커피를 들고 저 데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맛있는 아침 식사를 차려 대령하는 거죠. 주말에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코스모스랑 채송화를 마당 가득 심어 드릴게요. 어머니 방 창문 바로 아래에다 심어서 눈 뜨시면 제일 먼저 꽃을 보실 수 있게요. 그들의 말은 제 외로운 마음에 따뜻한 아랫목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퀴퀴한 매연,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는 지독한 고독. 제가 평생을 견뎌온 모든 것들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 좋은 꿈 같은 이야기다만 저런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지. 니들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제 단호한 물음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역시 다영이었어요. 며느리는 완벽하게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정 잘 아시잖아요. 재민 씨 월급으로는 아이 키우고 대출 이자 막기도 빠듯해요. 그래서 이건 저희한테 정말 그림의 떡, 그냥 꿈일 뿐이에요. 저희끼리 여기 다녀와서 너무 좋다고, 우리 어머니 여기 모시고 살면 정말 좋겠다고 이야기만 했어요. 어머니의 그 건물이 없었다면 저희는 감히 이런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건물을 팔아 그들의 꿈을 이뤄달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잔인한 요구였죠. 저희가 돈 한 푼 없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더더욱 어머니께 이런 말씀드리는 게 불효인 줄 알지만 어머니, 저희 정말 잘할 수 있어요. 평생 어머니 발 씻겨드리며 모실게요. 제발 저희 가족의 꿈 그리고 어머니의 편안한 노후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달려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상가 건물 앞에 섰어요. 1층 식당에서는 젊은 부부가 아침 장사를 준비하며 웃고 있었고 2층 원룸 창가에는 고시생 아가씨의 책상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곳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의 희망과 꿈이 함께 담겨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건물의 차가운 벽에 손을 대자 제 젊은 날의 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팔아? 한참을 서성이다 발길을 돌렸지만 눈앞에는 아들의 간절한 얼굴과 며느리의 눈물이 어른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의 꿈에 제 인생 전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자 좋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금방 나타났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제 평생이 담긴 돈이 아들의 통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몇만 원짜리로 쪼그라들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우리 집 가장이다. 어깨 쫙 펴고 살아라. 집이 거의 다 지어져 갈 무렵 이번에는 아들이 제게 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로 이사갈 동네는 다들 사는 수준이 있는데 낡은 국산차는 좀 창피하다는 것이었죠.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런 전원주택에 낡은 차가 서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 며느리가 늙은 어머니 재산 뺏어서 집 짓고 정작 어머니 차는 낡은 거 태워드린다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번듯한 차 한 대 있어야 우리 가족 전체의 체면이 서는 거예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참으로 기가 막힌 논리였지만 저는 더 이상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수입차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가장 비싼 독일제 세단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죠.
가격을 보니 눈앞이 아찔했지만 저는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 할 때 저는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제안했습니다. 잠깐, 이왕 살 거면 똑똑하게 사야지. 그 차 내 이름으로 등록해라. 제 말에 아들 내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내가 운전 경력도 너희보다 많고 그동안 사고 한 번 안 내서 보험 등급이 최고야. 니들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내 이름으로 하면 1년에 보험료도 많이 아낄 수 있어. 그 돈 모아서 손주 과자라도 하나 더 사줘라. 어미가 되어서 그 정도 머리는 써야지.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껴주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었죠. 다영이는 역시 지혜로우시다며 손뼉을 쳤고 차는 제 명의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제 낡은 가구들이 새 집에 들어가자 값비싼 새 가구들 사이에서 초라하게 기가 죽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1층 구석에 작은 방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일부러 이 방으로 해드렸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2층에 강한 햇볕은 노인분들 피부랑 눈에 아주 안 좋대요. 그래서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제일 아늑한 1층으로 모신 거예요. 저희 마음 아시죠?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이미 2층의 가장 크고 좋은 방은 그들의 침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사를 대충 마치고 저녁이 되자 아들 내외는 새 차를 길들여야 한다며 신나게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저는 창가에 홀로 서서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보았어요. 제 성을 허물어 그들에게 왕국을 만들어 주었고 제 마지막 남은 쌈짓돈을 털어 그들에게 번쩍이는 마차를 사주었습니다. 그 왕국에서 제가 얻은 것은 가장 작고 초라한 방 한 칸. 그때였습니다. 제 심장 한구석에서 바늘처럼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아주 서늘한 예감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 새 집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한 저만의 노력이 시작된 것은 이사한 지 2주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텅 빈 집의 고요함과 아들 내외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 울고 웃었던 옛 친구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할 때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채소를 팔던 옥자, 언니, 건어물 가게를 하던 순이 엄마. 그들은 제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피를 나누지 않은 자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을 새 집으로 초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평생의 결실인 이 멋진 집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지요. 제가 며느리 다영이에게 주말에 손님을 좀 초대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경계심과 귀찮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특유의 상냥한 가면을 쓰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손님이요? 물론이죠, 어머님. 어떤 분들인데요? 응, 시장에서 나랑 같이 고생했던 오랜 친구들이야. 딱 2사람만 불러서 조촐하게 밥이나 한 끼 먹으려고. 제 말에 다영이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아, 시장 친구분들이요. 그러시구나. 그럼요, 당연히 초대하셔야죠. 집들이도 제대로 못했는데 잘 됐네요. 음식은 제가 요즘 잘 나가는 출장 뷔페라도 불러드릴까요? 어머님 힘드신데 음식 준비까지 하시려면 고생이시잖아요. 며느리의 제안은 겉보기에는 저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내는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제 시장 친구들이 먹을 음식을 제 손으로 직접 차리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제가 만든 투박한 음식들이 이 집의 품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다. 내가 내 친구들 먹일 밥인데 내 손으로 직접 해야지. 출장 뷔페는 무슨.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제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몇 가지 조건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죠. 그럼요, 어머님. 그럼 그렇게 하세요. 대신 친구분들 오시면 현관에서 신발은 꼭 신발장에 넣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거실 벽지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실크 벽지니까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다 같이 소파에 앉으실 때 제가 쿠션을 따로 내어드릴 테니 꼭 그걸 깔고 앉으라고 해주세요. 저희 소파가 스웨덴에서 주문 제작한 거라 때가 잘 타거든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기가 다 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 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수모는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되자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넓고 쾌적한 주방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것처럼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갈비찜을 짭짤하고 달콤하게 재우고 알록달록한 채소들을 볶아 잡채를 만들고 해물을 듬뿍 넣어 노릇노릇하게 전을 부쳤습니다.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구수하게 퍼져나가자 비로소 이 집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친구들이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대문 앞에서부터 입을 떡 벌리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아이고, 금자야. 이게 정말 네 집이란 말이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회장님 댁 같다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네가 우리 중에 제일 크게 성공했네. 정말 장하다, 내 친구. 친구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신이 나서 집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잘 차려입은 며느리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내려왔습니다. 어머, 어머님 친구분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다영이는 제 친구들에게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선민의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의 소박한 옷차림과 투박한 손마디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짧은 순간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신가 봐. 인물이 아주 훤하시네. 우리 금자한테 잘해주셔야 혀. 옥자 언니가 특유의 넉살 좋은 목소리로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하자 다영이는 마치 벌레에 닿기라도 한 것처럼 슬쩍 몸을 뒤로 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저희 어머님 끔찍이 생각하죠. 다들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제가 차라도 한 잔 내어드릴게요. 며느리는 친구들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했던 대로 창고에서 꺼내온 낡고 촌스러운 꽃무늬 방석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방석 위에 앉으세요. 그냥 앉으시면 소파가 더러워져서요. 그녀의 무례한 말에 친구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며 친구들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쟁반에 주스도 커피도 아닌 멀건 보리차를 몇 잔 내왔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시원한 보리차라도 한 잔 하세요. 그녀의 말투는 더없이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너희에게는 이 정도도 감지덕지다라는 모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보리차만 홀짝였습니다. 즐거워야 할 집들이 분위기는
며느리의 등장과 함께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습니다. 친구들은 제 음식을 맛보더니 그제야 얼굴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금자, 네 손맛은 여전하구나. 이 갈비찜은 정말 예술이다, 예술. 잡채도 정말 맛있네. 며느리도 이리 와서 같이 좀 드셔보셔. 순이 엄마가 며느리에게 빈 접시를 내밀자 다영이는 질색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원래 아침을 늦게 먹어서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이런 기름진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살찌잖아요. 그녀는 마치 제 친구들이 먹는 음식이 무슨 오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을 위해 제 손으로 정성껏 만든 이 음식들이 그녀에게는 그저 기름지고 살찌는 저급한 음식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옥자 언니가 좋은 마음으로 상을 치우는 것을 도우려 하자 며느리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언니의 손에서 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냥 두세요. 이 그릇 제가 아끼는 거라 함부로 다루면 깨져요. 그녀의 과민한 반응에 옥자 언니는 무안한 듯 손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영아, 그만하지 못해. 제 고함 소리에 집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물론이고 제 친구들까지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오늘 온 손님들은 내 손님이다. 네 손님이 아니라 내 손님에게 음식을 내고 상을 치우는 것은 이 집 주인인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넌 더 이상 참견하지 말고 네 방으로 올라가 있거라.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더 이상 제게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친구들은 더 이상 편하게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치를 보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차마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의 자랑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집들이는 그렇게 제 인생 최악의 굴욕과 상처만을 남긴 채 끝나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2층에서 내려온 며느리는 제게 사과 한마디 없이 창문을 활짝 열고 방향제를 집 안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냄새야. 온 집안에 마늘 냄새랑 시장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은 그런 분들이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라고요. 어머님께서 어머님 과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제 저희는 사는 수준이 달라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 집에 들이실 생각 마세요. 이 집의 품격을 위해서라도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다시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그녀가 남긴 인공적인 라벤더 향과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는 구수한 음식 냄새를 번갈아 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며느리에게 저는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은 저 라벤더 향으로 지워버려야 할 촌스럽고 품격 없는 시장 냄새일 뿐이라는 것을. 이 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빨아들인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그 낯선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스산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았어요. 명치 끝이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뜨거운 불덩이가 위장 속을 굴러다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일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식사라도 준비해야 아들 녀석 출근길에 밥 한 술이라도 먹여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데 눈앞이 핑 돌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배를 칼로 저미는 듯한 통증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 하는 비명소리가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습니다. 마침 2층에서 내려오던 며느리가 제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달려왔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다영이의 목소리에는 분명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아침부터 이게 무슨 패기치는 짓인가 하는 미안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통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구나. 병원에 좀 가야 할 것 같다. 병원요? 지금요? 며느리의 얼굴에 찰나의 망설임과 짜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왔지만 한 번 본 것을 못 본 것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우선 소파에 좀 누워 계세요. 제가 재민 씨부터 출근시키고 준비할게요. 다영이는 저를 부축해 거실소에 눕혔습니다. 저는 아픈 와중에도 출근 준비를 하는 아들 내외의 분주한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이 제게 다가와 이마를 짚어보더군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다영이가 병원 모시고 갈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들은 제 손을 한번 잡아주고는 이내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 저는 차마 아들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한참이 지나서야 며느리는 화장을 곱게 하고 옷을 차려입고 내려왔습니다. 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보다 그녀의 외출 준비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제 기분 탓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님, 이제 가요. 제가 근처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알아봤어요. 며느리는 저를 부축하여 마당에 서 있는 검은색 세단에 태웠습니다. 제가 사준 바로 그 차였죠. 새 차의 가죽 시트는 아직도 낯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며느리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타자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고 아파서 끙끙 앓는 제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래, 바쁜 애한테 괜한 부탁을 했구나. 조금만 참았다가 혼자 택시라도 타고 갈 것을.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다영이는 간간히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오늘 백화점에 신상 들어오는 날인데 친구랑 점심 약속도 취소해야겠네. 그 말들은 모두 제 가슴에 와서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으로 산 이 안락한 자동차 안에서 저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가장 비참한 서름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차를 사주며 아들 내외가 기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 차로 좋은 곳 많이 모시고 다닐게요. 그들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며느리의 태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접수를 하고 의사를 기다리는 내내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제 등이라도 한번 쓸어주거나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건네줄 법도 한데 그녀에게 저는
그저 시간을 잡아먹는 귀찮은 짐일 뿐인 듯 보였습니다. 의사는 급성 위경련인 것 같다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수액 주사를 맞는 1시간 동안 며느리는 진료실 밖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커튼을 뚫고 들어와 제 심장을 헤집는 것만 같았어요. 주사를 다 맞고 약을 타서 다시 차에 올랐을 때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푸른 산과 나무들이 제 처지를 위로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제 선택을 비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주유등에 경고등이 깜빡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핸들을 돌렸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 주유를 마친 며느리가 차의 시동을 다시 걸더니 뒤를 돌아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한마디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렸더니 기름이 다 떨어졌네요. 기름값 2만 원만 주세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귀에는 윙하는 이명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 싶어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악이나 농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듯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무심한 표정뿐이었죠. 수억 원의 집, 수천만 원의 차를 사준 어미에게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병원 한 번 다녀온 대가로 기름값 2만 원을 요구하는 며느리.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허황된 꿈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낡은 지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다영이는 그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자기 지갑에 쏙 넣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마당에 멈추고 저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집으로 쌩안이 들어가 버렸고 저는 한참 동안 마당에 서서 제가 사준 저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차는 제게 고마움의 상징이 아니라 제 어리석음과 그들의 무정함을 증명하는 거대한 쇳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자리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1층 구석의 작은 방, 제 몸 하나 겨우 눕힐 수 있는 이 낯선 공간의 천장을 뜬 눈으로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고 2층에서는 간간히 아들 내외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게 더 이상 위안이 아니라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낮에 며느리에게 건넸던 꼬깃꼬깃한 2만 원이 제 눈앞에서 거대한 산이 되어 저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길에서 넘어진 저를 모르는 젊은이가 부축해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면 저는 기꺼이 기름값은 물론이고 밥값까지 챙겨주며 고마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제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제 모든 것을 내어준 아들의 아내였죠. 그 2만 원에는 저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나 연민, 애정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귀찮음,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의무를 다했다는 식의 거래 관계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수억 원짜리 집, 그들이 지금 두 다리 뻗고 잠든 저 집은 제 평생의 피와 땀입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 추위에 곱은 손을 불어가며 벌었고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 서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며 모은 돈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차, 아들 녀석 회사에서 기죽지 말라고 제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사준 선물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받고도 그들은 아픈 어미를 병원에 데려다 준 기름값이 아까워 손을 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본심이었고 저를 대하는 그들의 진짜 태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비용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어리석음에 대한 눈물이었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제 인생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이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다시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굳어졌어요. 그래, 내가 바보였다. 자식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라는 헛된 믿음에 빠져 모든 것을 내어준 내가 천치였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내가 내어준 것을 내 방식으로 되찾아오겠다. 밤새 저를 괴롭히던 복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니 몸의 병은 사소하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은 그 새벽 공기처럼 차갑고 맑았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이나 미련은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아들 내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아침 인사를 건넸고 아들은 신문을 보며 식사를 했죠. 저는 묵묵히 제 몫의 밥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근하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제가 사준 그 검은색 세단에 시동을 걸고 며느리가 조수석에 올라타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곧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중고차 매매상의 번호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중고차 최고가 매입 전문 모터스입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조금도 떨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여기 와서 차 좀 가져가세요. 작년에 출고한 독일제 세단입니다. 주행거리도 거의 없고요. 아, 네, 고객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제 인감도장과 자동차 등록증을 챙겼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최고가 매입이라고 쓰인 요란한 스티커를 붙인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남자는 제 검은색 세단을 보더니 휘파람을 불며 감탄했어요. 와, 사모님. 이거 그냥 새 차나 다름없네요. 관리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파시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는 좀 과분한 차인 것 같아서요. 저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그는 차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서류를 보여주며 매입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매매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제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넸고 함께 나온 견인차 기사는 제 세단을 견인차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그들의 성공과 허영심의 상징이었던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무력하게 견인차 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사는 이 동네를 천천히 빠져나갔죠. 그 모습이 제 눈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프거나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것은 제 어리석었던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저는 매매상이 건넨 돈다발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챙겨 들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가 가장 가까운 국산차 영업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작고 실용적인 경차 한 대를 계약했어요. 남은 돈은 은행에 들러 제 명의의 새로운 예금 통장을 만들어 모두 입금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가에 앉아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바깥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의 운전대는 제가 직접 잡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갈 것입니다. 텅 비어버린 주차장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곧 불어닥칠 폭풍우를 기다리는 고요하고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어요. 제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할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들은 제잘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아, 오늘 부장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는 줄 알았네. 고생했어요, 여보. 얼른 씻고 저녁 먹자.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는 냄새가 나네. 그들의 즐거운 대화는 마당을 가로질러 거실 창에 다다랐을 때 칼로 자른 듯 뚝 끊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을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검은색 세단이 사라진 텅 빈 주차장.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차 어디 갔어요? 차? 아들 재민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다영이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 뒤를 따랐죠. 그들은 마치 집 안 어딘가에 제가 차를 숨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거실과 부엌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된장찌개를 한술 뜨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 무슨 차 말하는 거니? 무슨 차긴요? 우리 차요. 주차장에 있던 검은색 차. 누가 훔쳐간 거 아니에요?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재민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허둥대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신고할 필요 없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으니. 제 차분한 목소리에 아들 내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차가 어디 있는데요, 어머님? 누가 잠시 빌려가기라도 한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또 가장 슬픈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팔았다. 네. 뭘 팔아요? 그 차, 내가 오늘 오전에 중고차 매매상 불러서 팔아버렸다. 제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은 그야말로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제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거실에는
오직 찌개가 끓는 소리만이 작게 들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걸 왜 어머니 마음대로 팔아요? 그게 어떤 차인데? 아들 역시 상황 파악이 된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왜요? 왜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하세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분노와 서름, 그리고 어미로서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유? 이유는 너희가 더 잘 알 텐데. 어제 네 아내가 나한테서 받아간 돈이 얼마였지? 그래, 2만 원. 아픈 늙은 어미 병원 한번 데려다 주고 받은 기름값 2만 원. 그깟 2만 원이 아까워서 어미에게 손을 벌리는 아들 내외에게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는 사치인 것 같아서 그랬다. 니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차를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정리해 준 거야. 제 말은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새하얘지기를 반복하더니 이내 뻔뻔하게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걸 그렇게 오해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냥 농담한 거였어요. 어머님이랑 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친 거라고요. 농담?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내 돈 2만 원을 네 지갑에 쑤셔 넣을 때 네 얼굴은 조금도 농담하는 것 같지 않더구나. 그리고 설령 그게 농담이었다고 치자. 아픈 시어머니를 상대로 그런 저급한 농담을 하는 며느리에게 내가 과연 수천만 원짜리 선물을 계속 쥐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제 논리적인 반박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나섰습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죠.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차를 팔아버리세요. 그 차가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면서 이건 정말 너무하신 처사예요. 상해? 그랬구나. 너희는 나한테 상의를 하고 내 전 재산을 가져갔니? 너희는 나한테 상의를 하고 나를 이 집 구석의 작은 방에 밀어 넣었어? 너희가 나를 한 번이라도 진정한 가족으로 어미로 존중했다면 나 역시 너희를 존중했을 게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존중할 필요를 못 느끼겠구나. 그리고 분명히 해두지만 그 차는 내 명의로 된 내 재산이다.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데 너희 허락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구나.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맨 얼굴에 탐욕과 이기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오자 밖에서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와 아들의 한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존심과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긴 싸움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팔아버린 그날 밤, 우리 집에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은 무겁고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녁 식탁은 그 누구도 치우지 않은 채 엉망으로 남아 있었고 2층에서는 아들 내외가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방문을 굳게 닫고 앉아 그들의 분노가 제게 미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벽을 쳤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오히려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일을 뽑아낸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텅 비어버린 잇몸처럼 허전한 그런 복잡한 평온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나갔을 때 식탁은 여전히 어젯밤의 전쟁터 그대로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예 내려오지도 않았더군요. 저는 묵묵히 제 몫의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깨끗이 마쳤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다른 집에서 일어난 일인 양, 저는 제 일상을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차를 판 돈으로 새로 계약한 작은 경차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자동차 영업소까지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바깥 풍경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남편 대신 아들 대신 운전대를 잡고 살아왔지만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운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를 태우고 어딘가에 데려다 주고 무언가를 셔나르기 위한 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제 인생의 운전대는 온전히 제 손에 쥐어져 있었고 그 목적지는 제가 정할 것이었습니다. 영업소에 도착하자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저를 전시장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작고 앙증맞은 흰색 경차 한 대가 반짝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독일제 세단처럼 위압적인 위용은 없었지만 오히려 제 몸에 꼭 맞는 옷처럼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모님, 차 나왔습니다. 필요한 서류 작업은 다 끝났고 간단한 설명만 들으시고 바로 몰고 가시면 됩니다. 젊은 직원은 친절하게 차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차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새 차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오롯이 저를 위해 산 첫 번째 물건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차 키를 건네받았을 때 저는 젊은 직원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각. 신경 많이 써줘서. 저는 새로운 MR을 몰고 영업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손에 익더군요. 차가 작고 가벼워서 오히려 운전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은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제 받은 두툼한 돈 봉투는 제 가방 안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죠. 은행에 들어가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은 제 젊음과 맞바꾼 돈입니다. 제 잠 못 이루던 밤들과 아파도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던 서러운 날들이 녹아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다시는 그들의 손에 닿는 곳에 둘 수 없었습니다. 창구에 앉아 저는 제 명의로 된 새로운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팔고 남은 모든 돈을 그 통장에 입금했어요. 통장 맨 앞장에 긴금자라고 선명하게 찍힌 제 이름을 보니 비로소 제 것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과 도장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이제 제게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가 생긴 셈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마당에 작은 흰색 경차를 주차하자 2층 창문 커튼이 살짝 들렸다가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애써 그들을 무시하며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부엌으로 나가자 아들 내외가 무거운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깔끔하게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에는 월 생활비 청구 내역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보시면 모르세요? 저희가 이 집에서 사는데 들어가는 한 달 비용이에요.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그리고 저희 세 식구 식비까지 총액을 정확히 3으로 나눴어요. 앞으로 매달 말일에 어머니 몫은 어머니께서 직접 부담해 주셔야겠어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상냥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날카로운 저기와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이 집을 짓는데 제 평생의 재산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그들의 계산법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 집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치졸함과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저는 청구서를 집어들어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알겠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정확하게 계산하며 사는 게 우리 서로에게 좋겠구나. 제 순순한 반응에 아들 내외는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화를 내고 싸움을 걸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나도 이제부터는 내 몫의 생활비를 낼 테니 너희도 앞으로 나한테 10원 한 장 아쉬운 소리 하지 마라. 손주 녀석 학원비가 모자란다느니 네 아들 회사에 경조사가 있다느니 그런 소리로 나를 귀찮게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는 이제 한 지붕 아래 사는 각자의 삶에 책임지는 남남이나 마찬가지니까.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니? 제 단호한 선언에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제 손에는 저를 지켜줄 작은 자동차와 비밀 통장이 있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이막은 그렇게 차가운 경제적 독립선언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각출을 시작한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가식적인 웃음이라도 오갔지만 이제는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아들 내외는 저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그들은 제 바로 앞에서 리모컨을 빼앗아 다른 채널로 돌려버렸고 제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마치 제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것은 대놓고 하는 구박보다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교묘하고 치사한 방식의 따돌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자기들끼리만 피자를 시켜 먹더군요. 고소한 피자,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지만 그들은 제게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없는 사람인 양 자기들끼리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렸죠. 저는 말없이 제 방으로 들어와 찬밥에 물을 말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깟 피자
한 조각에 연연하는 제 자신이 처량해서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들의 유치한 복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와 불을 켜고 책이라도 읽으려고 하면 며느리는 보란 듯이 다가와 불을 꺼버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밤에는 좀 일찍 주무세요.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어머님 몫의 관리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겨울이 되자 그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보일러 온도를 마음대로 최저로 내려버렸어요. 제가 춥다고 이야기하면 아들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요즘 가스비가 폭탄이에요, 어머니. 추우시면 옷을 좀 껴입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밤마다 두꺼운 솜니불을 2개나 덮고 옷을 몇 겹씩 껴입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제 돈으로 지은 이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저는 추위에 떨며 밤을 보내는 신세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읍내에 나가 작은 전기장판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몸을 녹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아무리 구석으로 몰아넣어도 나는 나만의 온기를 찾아낼 것이다. 나는 절대 너희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그들이 어린 손주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 하나뿐인 손주 녀석은 원래 저를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제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고 제가 만들어주는 간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던 아이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제가 말을 걸면 못 들은 척 제 아빠나 엄마 뒤로 숨어버렸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던 어느 날 오후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 방에서 장난감 정리를 도와주다가 우연히 2층에서 내려오는 아들 내외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죠. 여보, 민수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며느리가 앙칼지게 대꾸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해주는 건데. 할머니가 우리 좋은 차 팔아버려서 이제 민수 놀이공원 갈 때 편하게 못 간다고 했더니 애가 바로 알아듣더구먼. 저렇게라도 해야 우리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지. 자기 때문에 애까지 저러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 안 그래?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거짓을 주입하여 할머니를 미워하도록 만들다니요. 그것은 제게 가하는 가장 비겁하고 악랄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아이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에는 사랑하는 손주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된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서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유일한 낙이었던 손주와의 시간마저 빼앗기자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외로움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작은 방에 갇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텅 빈 마당을 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저 땅은 내 돈으로 산 땅이지. 저곳에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읽어보자. 다음 날 저는 읍내 농기구상에 들러 작은 호미와 모종삽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 씨앗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 구석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자리를 잡고 땅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딱딱하게 굳은 땅을 호미로 파내고
돌멩이를 골라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흙냄새를 맡고 제 손으로 땅을 어루만지니 이상하게도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상추와 쑥갓, 고추와 토마토 모종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제가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본 며느리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고급 주택 마당에 흙 파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 품격 떨어지게. 다영이는 마치 자기 집 정원에 쓰레기라도 버려진 것처럼 질색하며 소리쳤습니다. 품격?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품격이지 흙 파는 게 품격 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만. 저는 허리를 펴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이웃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시골 촌구석도 아니고 마당에 고추나 심고 있다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창피할 게 뭐 있니? 내 손으로 키운 채소, 내 자식 입에 넣어주면 좋은 거 아니냐? 너도 나중에 맛보면 그런 소리 못할 게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같이 텃밭을 지날 때마다 보란듯이 인상을 찌푸리고 아이고 촌스러워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동안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죠. 그 텃밭은 저와 아들 내외 사이에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집안에서 몰아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가 마당에 발붙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텃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억압 속에서 제가 지켜내야 할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영토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텃밭을 향해 퍼붓는 저주와 경멸은 날마다 그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당에 나설 때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창가에 서서 저를 감시했고 제가 애써 키운 상추잎에 벌레가 앉기라도 하면 온 동네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제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동안 그녀는 일부러 마당에 나와 큰 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 우리 집? 말도 마. 요즘 마당에 파리가 들끓어서 창문도 못 열어. 웬 흙장난에 빠지셔서는 아이고, 품격 떨어져서 정말 못 살겠다니까. 그 말들은 모두 제 등 뒤에 와서 박히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아내의 그런 히스테리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며 제게 핀잔을 주었죠. 어머니, 그냥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다영이가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냥 마트 가서 사드시면 되잖아요. 그들의 눈에 제 작은 텃밭은 자신들의 고급스러운 전원 생활에 흠집을 내는 흉물일 뿐이었습니다. 그 흙 한 줌에 그 작은 싹 하나에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희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시가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그들의 등살에 말라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차려주는 눈칫밥을 먹고 싶지 않아 새벽녘에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제 몫의 아침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방으로 돌아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죠. 제 손에는 얼마 전에 산 작은 경차의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 있다는 사실이 마치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처럼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경차에 시동을 걸자 조용한 엔진음이 제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차를 몰고 마을길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마을회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곳이었죠.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곳으로 핸들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마을회관 앞 공터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서는 데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그곳은 수십 년간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끈끈한 유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 풍겨 나오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화투를 치던 할머니들, 장기를 두던 할아버지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낯선 침입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괜히 왔다는 후회와 함께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투패를 손에 쥔 채 인상이 좋아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어이구,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저기 고래등 같은 2층 양옥집에 사는 새댁 아니셔? 칠순이 넘은 제게 새댁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제가 가장 막내뻘인 모양이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김금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뭘 그렇게 문간에 서 있어. 이리 와서 따뜻한 데 앉아서 커피나 한잔 해요. 그 할머니의 구수한 목소리 한마디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긴장의 끈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내어주는 플라스틱 의자에 엉거주춤 앉아 믹스커피가 담긴 뜨거운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달달하고 구수한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매일같이 마을회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집이며 농밭이며 다 물려주고 이제는 용돈 타 쓰는 신세가 되었다는 할머니,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술로 하루를 보내는 할아버지.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던 제가 이곳에서는 금자씨 새댁으로 불리며 온전한 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았고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점잖고 말이 없지만 가끔씩 툭툭 던지는 한마디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박 영감님과는 유독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면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일한 공무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점심을 먹고 박 영감님과 함께 회관 앞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제 속의 응어리를 털어놓았습니다. 텃밭 문제로 며느리와 매일같이 싸우는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돈으로 산 땅에 내 손으로 상추 좀 심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집 품격이 떨어진다며 매일같이 사람을 들들 볶으니 정말이지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깟 상추 몇 포기가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제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 있던 박 영감님은 종이컵을 말없이 내려놓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금자씨, 혹시 그 집 등기부등본, 그러니까 속칭 집문서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어? 네. 집문서요? 그건 아마 아들 녀석 내외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는 집을 사고 팔 때 도장만 찍어줬지. 그런 서류는 제대로 본 적이 없네요. 허허, 금자씨.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가장 중요한 무기를 적의 손에 쥐어주고 있었구려. 박 영감님의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 금자씨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 예를 들면 상가 건물을 판 매매 계약서라든지 그 돈이 아들 통장으로 들어간 은행 거래 내역서 같은 것 말이요. 네, 그런 서류들은 예전에 살던 집에서 가져온 짐 보따리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워낙 오래된 서류들이라 신경도 안 쓰고 있었네요.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그 서류들을 찾으시오. 그리고 아들 내외 방을 뒤져서라도 집문서를 찾아내서 금자 씨가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내 돈이다, 내 땅이다 하고 소리치는 것과 서류를 눈앞에 딱 내미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요. 그 서류들이야말로 금자 씨의 가장 강력한 창이자 방패가 될 것이요. 박 영감님의 조언은 안개 속을 헤매던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감정적으로만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권리가 무엇인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법과 서류로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다행히 아들 내외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없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평생 처음으로 2층에 있는 그들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남의 방에 몰래 들어간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제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은 온갖 명품과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백화점 쇼룸을 옮겨놓은 것 같았죠. 그 모든 것이 제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들의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아래쪽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부동산 등기권리증이라고 쓰인 빳빳한 서류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토지와 건물의 소유줄 안에 아들 내외와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분 표시는 없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제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품에 안고 제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제 낡은 짐 보따리를 풀어 헤쳐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와 당시의 통장 거래 내역서까지 모두 찾아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 손안에 들어온 순간 저는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또다시 텃밭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제가 새로 심은 오이 모종이 넝쿨을 뻗기 시작하자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마당에 넝쿨 올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무시하세요? 당장 저거 다 뽑아버리지 않으시면 제가 오늘 제초제를 사다가 다 뿌려버릴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손에 묻은 흙을 툭툭 털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말했죠. 그래, 어디 한번 뿌려보거라. 대신 그 전에 너랑 내가 확인할 것이 있다. 나 좀 따라오너라. 저는 며느리를 거실 테이블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목숨처럼 챙겨두었던 모든 서류, 집문서, 상가 매매 계약서, 통장 내역을 그녀 앞에 보란 듯이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며느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보면 모르겠니? 이 집, 그리고 이 집이 서 있는 이 넓은 땅. 이걸 사는데 들어간 돈의 전부가 바로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증거다. 법적으로 따지면 니들이 매일같이 밟고 서 있는 이 마당은 온전히 내 땅이라는 소리야. 니들은 이 땅에 대한 권리가 1원 한 장도 없다는 뜻이고. 내 말, 이제야 좀 이해가 되니?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내 땅에서 내가 뭘 심든, 뭘 가꾸든, 뭘 뽑든 2번 다시 상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네가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품격이라는 건 남의 권리를 함부로 짓밟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란다. 내 땅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네 돈으로 땅 사서 네 마음대로 품격 차리며 살면 될 일이다. 알겠니? 제 단호하고 논리적인 공격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완벽하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분한 표정으로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아까보다 햇살이 훨씬 더 따뜻하고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일군 작은 땅 위에 서서 처음으로 진정한 주인이 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텃밭을 지켜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존재와 권리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되찾기 위한 위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집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제 텃밭을 향해 독서를 퍼붓지 않았고 제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행동도 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저를 존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식지 않은 분노와 함께 두고 보자는 식의 교활한 도끼가 서려 있었죠.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2층에서 그들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저를 원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휘두른 서류라는 칼에 잠시 물러섰을 뿐, 제 등 뒤에서 더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의 박 영감님은 제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도 동시에 신중한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금자씨, 아주 큰일을 해내셨소. 하지만 이걸로 저들이 완전히 꼬리를 내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뱀은 머리를 밟아야 죽는 법인데 지금 금자씨는 겨우 뱀의 꼬리를 밟은 것에 불과합니다. 저들이 지금은 서류의 힘에 눌려 있지만 분명 금자씨의 다른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해 올 것이요. 제게 또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영감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금자씨의 건강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만약 금자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자리에 눕기라도 한다면 그 서류들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소. 그들이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금자씨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의사소견서라도 받아내는 날에는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챌 수도 있다는 말이요. 박 영감님의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발로 서서 똑똑히 제 의사를 밝힐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병들어 그들의 손에 제 몸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된다면 저는 꼼짝없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 마지막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완벽하고 절대적인 법적인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박 영감님의 주선으로 저는 다시 한번 그 젊고 총명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박 영감님도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죠.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처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히 설명하고 제 마지막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그 어떤 미련도 기대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 재산을 온전히 제 것으로 지키고 제가 죽은 후에는 제 피와 땀이 밴 이 재산이 그들의 손에 단 1원 한 장도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제 비장한 물음에 변호사는 제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가능하고 말고요. 어머님의 경우는 자금 출처가 100% 어머님이시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머님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통해 등기부등본에서 아드님 내외의 이름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송이라는 시끄러운 절차보다는 더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을 원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어머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의 전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시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관리와 처분 권한을 어머님께서 그대로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의 재산 귀속지를 아드님이 아닌 제3자로 명확히 지정해 두는 거죠. 이 계약서는 유언장보다도 법적 효력이 강력해서 나중에 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같은 복잡한 문제를 걸어와도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머님의 뜻이 가장 확실하게 보호받는 방법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탁회사 직원과 마주 앉아 정식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조항 사후 수익자를 지정하는 란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들 재민이의 어릴 적 모습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또박또박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후 수익자는 사회복지법인 5호 고아원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제 평생의 재산이 향할 마지막 종착지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 대신 들어간 낯선 고아원의 이름이 제 마음을 아프게 찌르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서류에 제 이름 석자와 함께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미가 결국에는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증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제 자식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탐욕에 제 인생이 휘둘리지 않겠다는 제 마지막 독립선언이었으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저는 이제 천하무적의 갑옷을 입은 장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갑옷을 곧바로 드러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치러야 할 죗값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척하며 그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을회관에서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주, 더 크게 한숨을 쉬며 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자식 새끼들 다 소용없어. 내가 요즘 변호사 만나고 다니잖아. 왜냐고? 내 재산, 내가 눈 감으면 한 푼도 남김없이 싹 다 기부해버리려고. 차라리 얼굴도 모르는 불쌍한 애들 돕는 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칭찬받을 일 아니겠어? 제 푸념은 기름을 부은 듯 마을회관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동네 최고의 소식통이자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최 여사님은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어느 변호사를 만났는지 어느 재단에 기부할 것인지 등을 속사포처럼 캐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귀가 잘 안 들리는 척, 기억이 가물가물한 척하며 그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제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에 아들 내외라는 어리석은 물고기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소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주 주말 아들 내외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최고급 한우와 값비싼 과일들을 양손 가득 사들고 와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꽃등심 사왔는데 오늘 저녁에 다 같이 구워 먹어요. 며느리는 제 평생 들어본 목소리 중에 가장 달콤하고 간사한 목소리로 지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과일을 깎기 시작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들의 쇼를 감상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얼마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비싼 걸 다 사왔어. 바람은요. 다 어머님 몸보신 시켜드리려고 사왔죠.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야죠. 그렇죠, 여보.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희 집의 기둥이신데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들이 정성껏 차려준 위선의 만찬을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들은 제 기분을 살피고 제 건강을 걱정하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음식을 흘리자 며느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제 옷에 묻은 얼룩을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천하에 둘도 없는 효부라고 칭찬했을 겁니다. 그들의 효자, 효부 코스프레는 그날 이후로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 방에 찾아와 문안 인사를 올렸고 제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미리 알아뒀다가 시간을 맞춰 틀어주었으며 주말에는 억지로 제 손을 끌고 나와 산책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서 저는 때때로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자신들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마을회관 다니시면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시는 건 아니죠? 누가 어머님 재산 노리고 접근해서 기분이 뭐니 하면서 꼬드기는 사기꾼들도 많대요. 어머님은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걱정이에요. 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기부? 아이고, 내가 그랬나? 하도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래도 좋은 일 한다는데 나쁠 건 없지 않겠니? 제 대답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미래가 제 오락가락하는 정신머리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을 설쳤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불안과 초조함을 자양분 삼아 하루하루를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복수극은 그렇게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뿌려놓은 전 재산사회 환원이라는 소문의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보다 제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죠. 그들의 효도 연극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밀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연기를 하면 배우가 지치기 마련이고 억지로 쓴 가면은 언젠가 반드시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가식적인 효도가 2달째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며 제게 정체불명의 죽을 내밀었습니다. 전복이며 송이버섯이며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때려 넣은 듯 보였지만 비린내가 역해서 도저히 한술도 뜰 수가 없었죠. 제가 수저를 내려놓자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얼마나 힘들게 만든 건데 한술도 안 드시면 어떡해요. 그녀는 금세 상냥한 표정을 되찾았지만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분노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자 초조함이 분노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그들의 균열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올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온 동네가 저녁밥을 짓는 구수한 연기로 가득하던 어느 평일 초저녁 아주 요란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텃밭에서 막 솎아낸 어린 배추를 다듬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부터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재민 씨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저는 깜짝 놀라하던 일을 멈추고 대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곧이어 육중한 대문이 거칠게 열리고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2명이 삿대질을 하며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고 눈은 탐욕과 분노로 번들거렸습니다. 여기가 윤재민 씨 집 맞지? 당신 윤재민이 엄마야? 우락부락한 인상의 사내가 제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주눅 들지 않으려고 애쓰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인데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을 피우시오? 그러자 그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구겨진 차용증을 꺼내 제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갔으면 갚는 게 순리 아니야. 마누라까지 보증인으로 세워놓고는 몇 달째 이자 한 푼 안 갚고 전화까지 피하고 있어? 우리가 우습게 보여? 그들은 마당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은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사네. 남의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구먼. 좋게 말할 때 아들놈한테 똑똑히 전해. 이번 주까지 원금에 이자까지 깨끗하게 정리 안 하면 이 예쁜 집 대문에 빨간 딱지 붙여서 경매에 넘겨버릴 테니까. 알았어. 그들은 제가 애지중지 가꾸는 텃밭의 고추지지대를 발로 걷어차고 마당에 보기 흉하게 침까지 탁 뱉고 나서야 욕설을 짓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들이 남기고 간 아수라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빚을 졌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고 손발이 벌벌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내외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이미 빚쟁이들에게서 연락을 받고 모든 상황을 파악한 모양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녁 식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그들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제 목소리를 강철처럼 만들었습니다. 오늘 낮에 빚쟁이들이 찾아왔었다. 니들 사업 자금 때문에 진 빚이라더구나.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내게 똑똑히 설명해 보거라. 제 서늘한 추궁에 아들 재민이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 다영이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죠. 한참을 끄끄거리던 아들이 마침내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인터넷으로 수입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더 크게 키워보려는 욕심에 여기저기서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친구는 사업 자금을 몽땅 들고 해외로 도망쳐 버렸고 모든 빚은 고스란히 아들과 연대 보증을 선 며느리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통속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구차했고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에 깔려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기댈 곳은 이제 이 세상에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모든 고백이 끝나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력은 그 어떤 배우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께는 차마 걱정 끼쳐드릴 수 없어서 저희끼리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흑흑. 아들이 그 옆에 따라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를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을 담보로 잡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급한 빚은 막을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제발 허락만 해주시면 저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제 유일한 희망이에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결국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 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이 집을 담보로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만들어낸 빚잔치를 치르려는 것이었죠. 그들은 일말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없이 제 마지막 보루마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내놓으라고 그것이 어미의 의무인 양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처절한 연기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 안에는 단 한 방울의 진정한 뉘우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고픈 이기심만이 끈적하게 고여 있었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는 그들의 흐느낌과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저는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싫다. 제 단호한 한마디에 그들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내가 왜 내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이 집을 담보로 잡혀서 너희의 빚잔치를 해줘야 하냐고 묻고 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내 손으로 올린 내 성이야. 내가 왜 내 성을 너희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위해 내주어야 하지?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아닌 날카로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망하면 어머님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이 집으로 들이닥쳐서 행패를 부릴 텐데 어머님이라고 편히 사실 수 있을 것 같냐고요.
그것은 애원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것을 가르쳐 주었구나. 너희가 이 집에 함께 사는 한 나도 편치 않겠지. 그러니 너희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는 것이 내가 가장 편해지는 유일한 방법이겠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에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 앞에 테이블 위에 마치 화투패를 내려놓듯이 한 장 한 장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집을 사는데 들어간 모든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들과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명도 및 퇴거 요청 통보서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거라. 이 집 처음부터 끝까지 내 돈으로 지은 내 집이다. 너희는 이 집에 단 1원 한 장 보탠 적이 없어. 너희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는 것은 단지 세금 문제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너희는 이 집의 소유권에 대해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너희는 내 집에 얹혀 사는 세입자, 아니, 기생충이나 마찬가지였어. 저는 마지막으로 퇴거 통보서를 그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 같은 불성실하고 파렴치한 것들을 내 집에 들릴 생각이 없다. 그러니 너희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마. 내가 이 소장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한 달 안에 조용히 이 집에서 니들 짐을 모두 싸서 나갈지, 아니면 법원에서 발행한 퇴거 명령서를 받고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개처럼 질질 끌려나갈지. 선택은 너희 몫이다. 그것은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차갑고 잔인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탐욕과 위선의 연극은 제 손에 들린 서류 몇 장으로 인해 가장 처참하고 완벽한 파국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민 법적인 최후 통첩 앞에서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며칠간 제게 애원도 해보고 화를 내며 저를 저주하기도 했지만 저는 새로 만든 벽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의 방문은 날마다 잦아졌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나갈 무렵 집 앞으로 낡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자신들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단출한 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동안 제 돈으로 사들인 값비싼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물건들을 하나라도 더 챙겨가기 위해 악을 쓰는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끼던 작은 찻상까지 트럭에 실으려는 것을 제가 나서서 막아야 했습니다. 그건 내 물건이다. 내려놓거라.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저를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더니 찻상을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찻상의 다리 한쪽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제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서 있기만 했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추했습니다. 트럭이 모든 짐을 싣고 떠나자 집 안에는 거대한 공허함과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부러진 찻상을 들고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날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 그들이 남기고 간 불행하고 탐욕스러운 기운을 깨끗이 씻어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은 제게 온전히 저 자신과 마주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발도 들여놓지 않았던 2층 안방으로 제 짐을 옮겼습니다. 푹신하고 넓은 침대에 처음 누워보았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최신식 주방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를 뜯어 밥을 싸먹는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집은 이제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저만의 공간, 저만의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컸고 너무 많은 나쁜 기억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텅 빈 집의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무섭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 집이 제가 여생을 보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전쟁터였을 뿐, 제가 꿈꾸던 진정한 안식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박 영감님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결심을 이야기했죠.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곳을 찾고 싶어요. 제 결정을 들은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집은 부동산 시장에 내놓자마자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이었던 상가 건물이 이제는 두둑한 현금이 되어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변호사와 박 영감님께 두둑한 사례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를 피해 숨어 들어온 낯선 시골이 아니라 제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 좋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마을회관과 가깝고 병원과 시장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그곳은 삼시세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해주고 청소와 빨래 같은 굳은 일도 도맡아 해주었으며 다양한 취미 활동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노인들을 위한 천국 같은 곳이었죠. 제 새로운 집은 크지 않았지만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고 작은 발코니에는 제 작은 텃밭을 다시 꾸밀 수 있는 화분들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마을회관 친구들과 박 영감님이 찾아와 마치 제 자식들처럼 제 이사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며 짐을 정리했고 저녁에는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다 함께 식사를 하며 제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발코니 의자에 앉아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향기로운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텃밭 화분에서 키운 작은 허브잎을 띄운 저만의 특별한 차였죠. 그때 제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저 재민이에요. 저희 지금 작은 월세방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다영이는 매일같이 저를 원망하고 저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은 빚 갚는 데 다 쓰고 이제는 정말 수중에 10,000원 한 장이 없네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저희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돈이 없습니다. 제발. 저는 그 길고 구차한 메시지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마지막 문장까지 묵묵히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삭제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그 어떤 미련의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사랑은 자식이 딛고 일어서는 단단한 땅이 되어야지 끝없이 추락하는 자식과 함께 빠지는 늪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다시 친구들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자, 다들 차가 식겠네. 어서 들어요. 이 국화차 한 잔 마시면 10년은 젊어진다니까. 제 말에 친구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우리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제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통쾌한 자유의 소리였습니다.